그런 물질들은 한 번 오를 때 막 50%씩 오르기 때문에 거의 진짜 2배는 기대해 볼 수 있죠. 왜냐면 AI 쪽,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대한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제는 테마성이 아닌 정말 전 세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요즘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주식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변동폭이 옛날보다 더 커졌다 보니까 일단은 뭐 금리에 초점을 맞추신 분들은 생각보다 주식을 많이 안 하시는 걸 택하신 것 같고요. 그게 아니야, 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냥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건 깔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기업의 본질을 알지 않는 이상 테마성이 짙은 기업들은 좀 안 보는 게 좋은 그런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좀 여윳돈이 있으면은 분할 매수를 해가는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보세요? 전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약바이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더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는 다른 섹터들이 좋았던 뭐 2, 3년 동안 많이 쉬었고 매크로적인 이슈에 가장 크게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유독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저는 같이 지금 보면 좋은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약간 제약바이오 그러면 약간 성장주 맞아요. 그래서 금리 영향 많이 맞아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고금리 기조가 맞습니다. 오래 지속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괜찮을까요? 일단 고금리 기조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올린다라고 해서 옛날만큼 정말 폭락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반등이 생각보다 빠르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해외 바이오 기업들은 최근에 경기 약간 방어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특성상 그 기업 간의 모멘텀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금리보다도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좋은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는지, 혹은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트렌드에 부합하는 물질인지, 혹은 나보다 상대적으로 큰 빅파마와 계약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금리 올린다 해서 그거에만 반응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살짝 빠질 수는 있는데, 되려 자체적으로 좋은 이슈가 많으면 훨씬 더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고금리 시점에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 한국 바이오보다는 미국 네. 바이오를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낫다고 보세요? 저는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해외도 적자인 바이오텍은 되게 오랫동안 빠졌었거든요. 오랫동안 빠졌고 정말 실적 계속 좋아지고 정말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를 보유한 물질을 갖고 있는 빅파마들은 진짜 신고가를 찍으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인데, 그런 기업들은 뭐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돈 외고, 적자인 바이오텍들은 계속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런 바이오텍 중에 기술력 확실한 기업들은 가져오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바이오텍들도 마찬가지로 뭐 반등을 조금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뭐 거의 7-80% 빠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혹은 뭐 반토막 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올해 중순부터 확실히 그런 기조가 확실히 커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 바이오 섹터를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변동성도 크고, 약간 이제 도박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과거에 그런 상은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업들의 그런
조금 행태를 보면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느 것들을 좀 이렇게 주목하면서 바이오 주식에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베스트는 해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 해외 제약 바이오 기업들, 해외 헬스케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거나 좀 상승폭이 큰 시점에는 국내 바이오텍 섹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았던 이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기업들 실적 조금씩 나오고 뭐 좋은 흐름 보여주면 국내 기업들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베스트고, 나는 정말 리스키한 거 싫다라고 한다면 해외에서 많이 안 하는 걸 하는 기업들, 국내 기업들 중에서 진짜 소위 말해 90% 이상 빠진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해외 빅파마들도 별로 관심 없는 걸 하는 기업들이거나, 혹은 두 번째로는 임상 3상에서 이미 유효성이 실패한 이력이 있는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빼고 생각을 해도 리스크가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정도를 일단 보고 거기 이제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어딘지, 학회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어딘지 정도만 알고 가도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추천은 아니더라도 네. 뭐 몇 개 기업이라든지 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 좀 몇 가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10월에 에스모란 유럽 종양 학회가 있을 거고요. 자, 알츠하이머 학회도 10월인가 11월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회들의 바이오텍들이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게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때가 많고요. 이번 에스모에서는 항암제 중에서도 표적 항암제 쪽으로 좀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유한양행이 있죠. 유한양행 레이저티님 임상 3상 데이터 발표되는 거 업데이트 받는 게 제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표적 항암제 중에서도 케이라스라는 유전자를 타겟하는 표적 항암제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 미라티라는 회사가 케이라스 표적 항암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BMS라는 빅파마가 최근에 미라티를 사갔습니다. M&A가 2년 동안 되게 지지부진했고 작년에 최악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항암제 쪽에서 이런 분야에 M&A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2년 동안 뭐 면역 항암제가 최고다 막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는 표적 항암제가 그래도 효과는 최고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표적 항암제는 암의 원인만을 타겟하는 그런 표적을 하는 항암제인 거고, 면역 항암제는 면역 세포를 건드리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인이 확실한 환자의 경우에는 거기만 타깃을 해도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안정성에서도 더 뛰어나고, 그런 표적 항암제 쪽도 지금 보기 되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가 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올해 들어서 AI가 너무 핫했고 1월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AI 진단 기업들이 올해 7배부터 10배까지 올랐다라고 한다면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은 많이 오르지 못했고 최근에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또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I 진단이 갔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AI 신약 개발 플랫폼도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 그래도 꾸준히 파트너십 늘어나는 기업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유한양이 하나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 다른 기업들은 어떤 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케이라스 표적 항암제 하고 있는 기업은 많이 없어요. 어려워서 많이 없는데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나이백이 있고요. 아직 뭐 임상 진전이 많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라보다는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적 항암제 하는 기업 중에서는 이제 보로노이도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이제 사실 EGFR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들로부터 나타나는 변이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를 메인으로 하고, 이번 10월 에스모에서는 파트너사인 오릭파마가
올해 114의 임상 1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데요. 그게 또 관심을 많이 받았어서 기대감은 올랐는데 최근에 또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표적 항암제가 아니라 이제 AI 분야는 AI 신약계열 플랫폼 기업도 많이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신테카 바이오 혹은 이제 뭐 파로사이 바이오도 있고요. 보로노이도 있고 지이너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한국 기업인가요? 네, 다 한국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미국 기업도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해외 AI 신약계열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슈레딩거가 제일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슈레딩거는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 공개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여전히 남아 있고, 빅파마들과 계약을 많이 한 기업이기 때문에 슈레딩거 또한 현재 현금 여력 충분한데 적자 기업이었어서 1년 내내 빠졌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약간 반등을 했다가 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슈레딩거도 좋아 보이고, 리커전이라는 회사가 엔비디아가 600억 원을 투자한 회사예요. 근데 그 리커전이라는 회사 또한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를 받음으로써 AI 플랫폼을 좀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리커전도 AI 신약계열 플랫폼 기업 중에서 바이오가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투자를 통해서 엔비디아와 좀 시너지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식으로 이미 AI 신약계열 플랫폼에서 입지가 있고 투자도 받았고 임상 데이터 공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계약 규모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리커전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이오 텍이죠, 이런 기업들은. 그렇죠. 아, 적자 기업이죠. 적자 기업이고요. 그러면 굉장히 약간 리스키하잖아요. 그렇죠. 빅파마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빅파마가 마음 편하긴 한데요. 최근에 신고가 찍었던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와 비만으로 많이 올랐었죠. 근데 두 기업 모두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노보노디스크의 GLP-1 타겟 비만 치료제이자 당뇨 치료제가 신부전에도 영향이 있다. 심혈관 치료제로서도 임상 3상 성공을 조기 종료하면서, 조기 종료라는 건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또 기대해 볼 만한데, 그렇게 되면 GLP-1이라는 타겟에 그 치료제들의 적응증 확장이 기대되는 부분이고, 원래 제약바이오의 호황기는 특정 물질이나 특정 타겟의 시장 전망치가 매우 많이 오르거나 그 물질의 적응증이 많이 확대될 때 호황기가 왔었거든요. 좋은 예시가 이제 머크의 키투루다인 거죠. 키투루다라는 면역 항암제가 원래는 뭐 폐암, 위암에만 됐었다라고 한다면 유방암, 뇌암, 다른 암종까지 확대가 되면서 시장 전망치가 올라가고, 머크가 이 키투루다의 입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랫단에 있는 바이오텍들도 사기 시작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자체에 좀 호황기가 왔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걸 지금 당뇨랑 비만에서도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좋은 예시가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인데, 자가면역 질환 경우에는 이제 면역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적응증 확장이 생각보다 많이 될 수가 있어요. 휴미라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1위였던 기업도 뭐 지금도 1위죠. 오리지널의 특허 만료가 되긴 했지만 작년까지 1위였던 휴미라도 적응증이 거의 20개 정도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적응증 확장할 때마다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그때 정말 서프라이징한 물질이 나왔다.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당뇨 비만 그리고 AI까지 좀 많이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아크쥐 ETF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투자하는 거, 그것도 중소형주가 좀 위주로 돼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 ETF가 지금 포함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딘지도 확실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라부 같은 이제 바이오텍 3배 ETF나 XBI 또 뭐 1배긴 하지만 XBI가 있고 아크지까지 이 3개 정도는 저도 그래도 지금 주가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바이오가
한 6개월, 1년 전부터도 조금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면서 맞아요. 많이 얘기되면서 오른다 했는데 이게 좀 지연되는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그래서 해외 바이오텍들은 또 많이 빠졌습니다. 아, 그 기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재무적으로 좀 적자인데 네. 뭐 슈레딩거나 리커전이나 막 상폐 위기 뭐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으세요? 그 두 회사는 대기업입니다. 슈레딩거는 뭐 거의 4, 5조 되는 기업이고 리커전도 몇 조 되는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없고요. 그 두 기업 모두 지금 현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또 달라요. 그 기업들은 한 번 계약할 때 몇 천억씩 뭐 받았었던 이력도 있어서 좀 위험도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확실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노벨 의학상으로 네. 크리스퍼 뭐 네, 카스9 맞습니다. 기술 막 언급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 유전자 가위 쪽도 좋게 보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12월에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물질의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12월에 나오게 되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접목시킨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물질 자체도 이벨루에이트 파마 같은 전망치 보는 그런 업체에서 앞으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크리스퍼라는 기술 자체의 유효성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 쪽도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원래 이렇게 한 번도 상용화 된 적 없는 기술이나 물질이 처음으로 상용화 되는 시기에 한 번 오르고 좀 지지부진하다가 그 물질의 매출액이 블록버스터급 1조 원을 넘을 때 그때 한 번 더 점프로 크게 하거든요. 카티도 그랬어요. 카티라는 세포치료제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세포치료제가 막 3억 이러니까 투여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 적용되고 3억이요? 네. 아무리 혈액암이고 뭐 완치가 된다 해도 돈이 없으면 어차피 투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건보 적용 확대되고 이제 적응증 확대되면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으로 작년에 등극이 됐어요. 1조 원을 작년에 처음으로 넘었고 그러면서 이제 카티 쪽에 라이선스 계약 많아지고 카티에 대한 그런 선호도나 가능성이 열린 거거든요. 크리스퍼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퍼라는 그런 유전자 가위가 이번에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처음에 나옴으로써 그런 방향성을 저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 12월에 승인 여부가 나올 때까지는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 그때 그 승인이 나고 살짝 빠지거나 지지부진하다가 그 물질의 매출액을 보고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출이 만약에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럼 혹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 뭐 최소 뭐 한번 진짜 흐름 타면 한 이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다 수익률을. 근데 그런 물질들은 한 번 오를 때 막 50%씩 오르기 때문에 거의 진짜 2배는 기대해 볼 수 있죠. 왜냐면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나 인텔리아 같은 유전자 가위 대표 기업들이 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번 모멘텀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거 아쿠지를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떨어져도 계속 사는데 잘 될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강하나님 같은 경우,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그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다른 섹터에 비해서? 제가 잘 아는 분야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애널리스트를 하게 됐었던 이유도 학교를 다닐 때 주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너 뭐 진단기업 어디 아냐? 뭐 코로나 관련해서 진짜 잘하는 우리나라 기업 너가 아는 데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고 제가 그때 진단기업들은 제가 직접 써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진단기업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설명을 많이 해주다가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가 사실 그 기업에 대해 설명해주고 왜 좋은지 왜 안 좋은지 설명을 해주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래서 딱 제약바이오가 제가 그런 걸 설명하고 뭐 무게를 두기에 제일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약바이오가 사실 공부하기에도 오히려 더 쉬운 게 명확해요. 언제 오르고 언제 빠질지가 명확하고 해외 기업들 팔로우 조금 하고 모멘텀도 언제 있을지가 확실한 분야이기 때문에 되려 조금 공부하기 시작하면 저는 제일 투자하기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사실
바이오 뭐 헬스케어라는 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망할 수가 없죠. 뭐 고령화든 뭐 출산율 저하든 상관없이 이 분야는 죽을 수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히려 전 더 좋게 봅니다. 실제로 섹터별 성장세를 비교해 봤을 때도 큰가요? 앞으로? 제약바이오가 시장 전망치나 시장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도 제일 높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뭐 실제로 나온 뭐 일베일레이트 파마나 그런 빅데이터 봐도 다 전망치가 더 좋은 분야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아무래도 루닛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긴 한데 이게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네, 앞에서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7배, 10배가 이제 루닛도 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하락세를 좀 맞이하다가 어제부터인가 좀 반등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닛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술력도 거의 최정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맞나요? 일단 최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글로벌 빅 정말 큰 진단 기업과의 계약도 있고 혹은 이제 되게 큰 기기 기업들과도 계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후지필름이나 GE헬스케어, 과던트 헬스 다 파트너사기 때문에 글로벌 정상에 있는 기업들과 파트너사가 됐다라는 게 기술력이 입증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빅파마와 계약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뭐 제약사와의 큰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기대를 해야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20만 원을 넘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진단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돈을 계속 벌려면 정부의 지원이나 강제성을 띄워야 돼요. 진단은 강제성을 띄기가 어려운 게 코로나 이전까지 진단 기업들은 다 돈을 못 벌었습니다. 왜냐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아프지 않는데 돈을 많이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의사들도 이 AI 진단 기기를 쓰기 위해서는 환자를 설득시켜야 돼요. 본인의 잘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AI 진단기기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써볼래? 라고 했을 때 단독으로 쓸 수는 없어요. 환자들도 탓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같이 쓰는 데에서 효과를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기기만 쓴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할 환자가 아직까지 전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침투, 점유를 많이 해놓는 게 베스트. 그래서 돈이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될 수는 없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게 많이 늘어나려면 여전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루닛이 유상증자를 2천억 원 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바이오마커를 찾아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루니스코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인데요. 루니스코프가 메인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AI 바이오마커 예측이지 않습니까? 루니스코프를 통해서 AI 신약계열 플랫폼까지 우리는 잘 해볼 거야 라는 얘기, 그리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된 그런 계기고요. 진단이 장기적으로는 돈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쪽으로 빠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AI 신약계열 플랫폼은 물질을 팔 때마다 돈이 들어오고 팔 때마다 계약 규모가 커집니다. 그 플랫폼에 대한 유효성과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단 쪽으로는 글로벌 탑티어지만 아직까지는 AI 신약계열 플랫폼으로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루닛스코프가 잘 되려면 제약사와의 계약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동반진단을 통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의약품과의 동반진단이 시작된다면 그때 한 번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도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3분기보다는 4분기에 파트너사들로부터 계약금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까지는 어차피 적자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적자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 비용이나 인력 비용이 좀 많이 나가기는 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파트너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관건인 상황입니다. 진단 쪽은 뭐 더 이상 시장이 더 확대되거나 막 커지거나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정부단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단 사람들이 할 생각조차를 못하고 하질 않고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조차 캔서 문샷이라는 그런 암 쪽의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암의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조기 진단, AI 진단 쪽이 살아나게 된 것이지, 그 전까지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간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루닛이 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일본과의 정부 간 계약이 있었고, 일본을 통해서 침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매출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늘어난 거, 그리고 영국에서도 국립보건 서비스에 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산하에 있는 쪽에도 납품이 되고 이제 침투가 늘어나게 됐다면 이제 해외로의 진출은 더욱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초기에는 이런 진단 부분이 돈이 안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 기기를 쓰면서 혹은 구독료를 받으면서 늘어나는 걸 기대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르고 조정받으면 여기서 지지받고 한 번 더 과거처럼 오를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고, 또 바이오 영역이면 좀 그러실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시간을 두거나 빅파마와의 계약 혹은 다른 나라와의 정부 계약, 그러니까 B2G라고 하죠. 그 다른 정부와의 계약이 하나 더 나와줘야만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갑자기 오를 일은 생각보다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최근 FDA도 자문위원회를 뭐 새롭게 잘 안 만들거든요.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 쪽 자문위원회를 새롭게 하나 신설했어요. 그만큼 AI 쪽,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대한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제는 테마성이 아닌 정말 전 세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